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중급자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룰 내용은 금융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그 외부 환경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이러한 그 외부 환경 요인들의 순서로 보면 생태가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 발전으로 나타나고, 사회 문화의 영향으로 변화로 나타나고, 그게 이제 경제 변화로 나타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게 법제도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바로 이 금융 시스템을 살펴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경제는 경제의 한 축은 실물이고 다른 한 축은 금융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은 경제의 실물 부분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금융 쪽을 보는 것들은 그 다른 한 축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기업 분석을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시장 내 자금 흐름을 봐야지 기업이 자금이 어려움에 겪을 것인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 경제통계 지표누리라는 사이트, 정부에서 개설한 사이트가 있어요. 통계청에서 개설한 사이트인데 그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 지표누리라는 사이트에서 보시면 이 나라 지표, 국가 발전 지표, 한국 사회 지표, 국민 삶의 지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같은 다양한 지표들을 그 통계청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을 이제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국가 발전 지표를 보시면 이렇게 국가 발전 지표도 뭐 성장, 안정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성장 같은 걸 보신다면 우리가 성장률을 보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국은행의 자료원이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숫자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이렇게 숫자뿐만 아니라 이 연도별 그래프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발전 추이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그 자료를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경제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대개는 이런 경제 지표들은 대개 한 3개월이나 아니면 시차를 좀 오래 두고 가져가기 때문에 과거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미래를 가늠하는 데는 좀 도움이 좀 덜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빠른 자료를 봐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금융 전반의 흐름을 가장 요약해서 잘 나타내는 지표가 금융시장 동향이라는 자료가 매월 발표가 돼요. 약 2주에서 한 달의 시차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타임 레그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성은 은행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계 대출이 어떤지, 대기업 대출이 어떤지, 중소기업 대출이 어떤지, 이런 그 자금의 운용에 관련된,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에 관련된 지표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고요.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조달된, 즉 은행으로 조달이 많이 가는지, 자산운용사 즉 펀드로 돈이 많이 쏠리는지, 신탁으로 쏠리는지, 아니면 그 외에 주식 고객 예탁금 같은 것으로 쏠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우리가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보신다면 우리 바로 여기 그 한국은행의 그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한국은행의 금융안중에서 금융경제 동향을 보시면 2023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 지표들이 4월 10일 날 발표됐죠. 즉 3월 말 기준이 4월 10일이니까 11일 정도의 시차, 일주일 조금 넘어서 시차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분석되어서 자신들의 의견들을 제시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읽어 보시면서 그 흐름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흐름을 읽는 것만 가지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엑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자료를 입력을 해놓고 2022년 말 대비 2023년이 어떤지 이런 흐름들을 보신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숫자를 입력해서 보시면 은행 대출은 전반적으로 큰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달간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특히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가계대출은 감소를 했죠. 주택담보대출은 늘면서 가계대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가계에 대한 신용대출이 많이 줄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 숫자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업대출은 여기 보시면 기업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율은 1.9%로 올랐습니다. 즉 가계에서 자금이 회수된 자금이 기업으로 나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전반적으로 그 대기업 대출하고 중소기업 대출에서 절대 비중은 중소기업 대출이 높은데, 그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액 대비 대기업 대출의 증가액이 높았기 때문에 대기업 쪽에 자금의 쏠림 현상이 일부 더 있었다라는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 관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조달 관점에서 보신다면 은행 쪽의 증가율이 2022년 말 대비 감소를 했다. 대신 자산운용 쪽은 4.9%가 증가를 해서 자산운용 쪽으로 일부 몰렸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은행은 고유 계정과 신탁 계정이 있는데, 우리가 은행 예금을 하면 들어가는 계정은 은행의 고유 계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탁 쪽은 이제 상품부 쪽에서 별도로 펀드 가입한 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특정 금전 신탁이 증가가 많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엔 종금사나 이제 우체국 예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고요. 고객 예탁금도 2021년 주식시장이 화랑했을 때 67조까지 올랐다가 2022년 주식시장이 쭉 가라앉으면서 46조 정도로 빠졌다가 최근에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50조 정도까지 그 올라오는 현상을 보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시장의 그 자금 흐름을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의 의미, 즉 요즘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죠. 요약한다면 대출에 있어서는 기업 대출 위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은행 가계 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은 일부 늘었지만 신용대출이 급감하면서 많이 줄었다. 금리 상승의 여파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대출이 늘어난 부분은 금리 상승기에 회사채나 기업보험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수신에 있어서는 은행의 그 금리가 낮은 은행의 예금의 경우는 줄어든 대신 자산운용과 은행 신탁 부분이 많이 늘었고요. 주식의 고객 예탁금 등도 많이 늘었다는 사실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 열흘에서 한 달의 시차를 두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전체 금융시장 전반을 포괄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흐름을 보고 모든 금융기관의 것들을 포괄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한국은행의 통화금융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그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한국은행의 그 경제통계 시스템에 여기 보시면 통화금융 통계가 있거든요. 이게 통화화와 유동성 부분에서 뭐 LF만 하나 그 사례를 보죠. 여기에 그 말잔의 원계열 기준으로 목록에 추가를 하고 이걸 선택해서 조회를 해서 보면 이러한 숫자를 월 단위로 내지는 연 단위로 조정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 값들을 변환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엑셀로 받아가지고 숫자를 정렬해서 그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숫자들을 갖다 그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분석식에 따라서 숫자의 값을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증감이 얼마였는지 이 추이를 요약해서 볼 수 있는 표로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더 요약해서 놓은 표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금융통계에서 L은 광의의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구성은 현금 통화, 결제성 예금, 단기성 예금, 정기 예금 등 채권 등 해가지고 금융 자본시장 내 모든 예금의 그 흐름들을 다 합산한, 모든 자금의 그 흐름을 합산한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산하는 과정에서 한 2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M1이라는 게 뭐냐? 현금 통화와 결제성 예금입니다. 자, 이거는 주로 어떤 용도라고 볼 수 있냐면 결제성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 금융기관 내 자금의 증가율 대비 이 M1의 증가율이 높다면 결제성 자금이 많이 늘었고 나머지 자금들이 옮겨온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M2는 결제성 자금에 단기성 예금을 더한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수시 입출금식 예금을 했거나 저축 예금을 했다, 이런 것들은 단기성이고 요구불 예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줘야 되는 예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기성 예금으로 반영된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M2 증가율이 전체 L 광의이동성 증가율 대비 크다 함은 결제성 예금과 단기성 예금의 증가율이 높았다. 즉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1년 미만의 단기 자금 위주로 늘었다, 낮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LF는 금융기관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M2에다가 정기예금, 은행의 정기예금을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을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주로 금융기관 유동성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LF의 증가율이 L의 증가율, 광의이동성 증가율보다 높다 하면 우리가 그 자금이 은행 위주로 쏠렸다. 그게 장기든 단기든. 저축은행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은행 위주로 자금이 쏠렸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광의이동성은 이 LF에다가 채권 등, 즉 바로 자본시장 내의 주요 그 금융 그 인스트루먼트들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채권 등 광의 유동성이 다른 LF 금융기관 유동성보다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로 해석되냐면 금융기관에서 자본시장 쪽으로 이동을 했다. 즉 자본시장이라는 것들은 채권, 회사채와 같은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과 같은 주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채권 등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자본시장 내 흐름 안에서도 우리가 주식 쪽으로 흘렀느냐 채권 쪽으로 흘렀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객예탁금의 흐름, 바로 여기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에서 봤던 고객예탁금의 증가 감소를 통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렀는지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흘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통계로 만들어진 거를 요약 정리를 해서 이렇게 붙여보면 이런 흐름들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자, M1이 결제성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 말 대비 2023년 2월에서 봤더니 마이너스 3.6%의 증가, 그 감소, 그러니까 3.6%가 감소를 한 거죠. 결제성 자금은 줄어든 겁니다. 즉 경기가 좋을 때는 결제가 많이 일어나면서 자금이 그 결제성 자금이 늘어날 텐데, 경기가 그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결제성 자금이 줄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경제 통계가 나오기 이전에 이런 자료를 보시면 바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기 예금으로 많이 그 늘었지 않습니까? 결제성 예금과 M2의 차이는 바로 단기성 예금인데 1년 미만에 언제든지 자금을 옮겨갈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이나 수시 입출금 예금 같은 것들, 그다음에 1년 미만의 그 예금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늘었다 하는 것은 아직은 방향성을 못 찾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자금이 많이 늘었다. 즉 사람들이 투자의 방향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3.5%면 마이너스 3.6%보다는 큰데 얼마 안 되지 않나 싶을 텐데, 이 전체 자금의 증가율이 0.5%밖에 안 돼요. 그런데 3.5%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단기 예금으로 많이 몰렸다. 즉
투자의 방향성을 결정 못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몰렸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M2 쪽에 가면 정기 예금과 같은 그 기간 예금, 1년 이상의 예금으로 쏠리는 건데 2022년까지의 금리 상승기에 이제 금리 상승이 일단락 되었다고 할 때까지는 정기 예금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었죠. 그런데 감소했습니다. 즉 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니 이제 더 이상 정기예금에다 오래 묶어두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자금이 빠져나가서 단기예금으로 옮겨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채권 등 바로 자본시장 쪽은 일부 증가를 했는데 이 단기예금만큼 증가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일부 이제는 금리가 하락 추세로 간다라고 보고 채권 등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이 이어졌고, 특히 이전에 우리가 고객 예탁금이 2023년 3월부로 증가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과 채권 시장으로 일부 자금이 옮겨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단기 예금으로 쏠리면서 아직까지는 그 자금이 옮겨갈 방향을 제대로 못 찾고 있고 단기성으로 지금 보관하고 있다. 방향이 결정된다면 아마 이 단기 예금 등이 다 옮겨갈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020년 말 대비 자금이 단기화되어서 방향성을 못 찾고 있고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일부 이동을 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의 그 이동이 나타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파악한 상태에서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결제성 예금이 증가하면서 경기는 안 좋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 투자의 방향성을 못 찾고 있다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일부 주식과 채권으로의 자금이 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흐름 하에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이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요소이고, 현재 시장 내의 흐름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제 한 2달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놓고 볼 때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금융자본시장 동향을 파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사결정에 좀 그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주가, 금리의 가격 변화를 파악하는 것보다 때로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얘기를 해주고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